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이 정말 흥미롭네요.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군대한테 체포되는 정치 스릴러가 있는가 하면요. 그렇죠. 또 투자의 전설이 은퇴하고 100년 넘은 명품 백화점이 휘청거리는 그런 경영 드라마도 있고요. 맞아요. 심지어 로봇이 하루 만에 1000가지 일을 배운다는 이건 뭐 거의 공상 과학 수절 같은 이야기도 담겨 있네요. 그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이죠. 네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조각들을 좀 맞춰보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격변, 또 버크셔 해서웨이나 나이키 같은 거대 기업들이 마주한 변곡점. 아,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요? 네, 맞아요.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어쩌면 그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새로운 현실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과 새로운 현실의 충돌이라. 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그 거대한 변화의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장 충격적인 소식, 베네수엘라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체포요? 네, 지금 마두로와 그의 아내는 브루클린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고 해요.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니, 와, 정말 대담한 작전이네요. 그럼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권력 공백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공백을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군부하고 대법원의 지지를 증에 업고 아주 빠르게 메웠어요. 아, 부통령이요. 네. 처음에는 미국에 아주 강경하게 맞섰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니까 금세 협력적인 태도로 돌아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이 상황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구적 공석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영구적 공석이 아니다. 네. 그냥 임시 상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거예요. 임시 상태요.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이게 아주 교묘한 법적 장치예요. 원래 헌법대로라면 3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하지만 임시 상태로 규정하면서 최대 6개월까지 선거 없이 임시 대통령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시간을 번 셈이네요. 맞습니다. 정권을 안정시킬 시간을 번 거예요. 그렇군요. 그 사이에 미국은 뭘 하려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아주 노골적이던데요. 네. 미국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서 인프라 복구하고 돈 벌게 하겠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자원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까지 요구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주 단순해 보이죠. 그냥 석유 때문에 침공했다고요. 네.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해요. 아, 그런가요?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이게 3천억 배럴이 넘어서 세계 1위가 맞아요. 3천억 배럴이요? 네. 전 세계 매장량의 거의 5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럼 역시 석유가 맞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두 번째 사실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오랜 부실 관리하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생산 능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과거 하루에 350만 배럴을 생산하던 곳이 이젠 100만 배럴도 채 못 만들어요. 세상에. 이 망가진 인프라를 복구하려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도 최대 10년은 10년이나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당장 이익을 내기 힘든 구조인 거예요. 게다가 지금 세계 석유 시장 상황도 썩 좋지 않잖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미국은 셰일 혁명 덕분에 이제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그렇죠.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라고 하던데요. 정확해요. 현재 유가가 배럴당 57달러 수준인데 이게 많은 미국 셰일 기업들의 손익분기점보다도 낮은 가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치적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할 기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긴 과거에 국유화 조치로 자산을 뺏겼던 엑스모빌 같은 기업들은 더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경제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대체 이 침공의 진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 분석 기사가 아직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아요. 이번 침공의 동기는 석유라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거죠. 정치적 계산이요? 네, 첫째는 자원 약탈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둘째는 미주 대륙은 미국의 앞마당이다라고 여겼던 과거 몰로 독트린의 부활에 대한 의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침체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극적인 정치적 승리가 필요했다는 분석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제성보다는
당장의 정치적 효과를 노린 지정학적 도박이라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한때 석유 부국이었던 나라가 과거의 영광에 갇혀 무너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런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현실은 이게 비단 국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의 은퇴와 버크셔 해서웨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투자의 현인이라 불리던 한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건데요. 네. 버핏은 후계자인 그렉 에이벨에게 아주 거대한 유산을 남겼지만 동시에 엄청난 숙제도 남겼어요. 숙제요? 그게 뭔가요? 바로 사상 최대 규모인 3,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현금 자산이에요. 500조 원 현금이요? 와, 저라면 뭘 해야 할 줄 막막해서 잠도 안 올 것 같은데요. 보통 현금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게 숙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대가 변했다는 증거예요. 버핏의 투자 철학은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라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가치 투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AI 붐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의 가치가 천정부주로 치솟았어요. 버핏의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의 투자처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거죠. 아, 결국 버핏을 전설로 만든 그 가치 투자라는 성공 공식이 AI가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현실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셈이에요. 그렇군요. 돈은 넘쳐나는데 쓸 곳이 마땅치 않은 딜레마네요. 그럼 새로운 CEO인 그렉 에이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버핏과는 스타일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자료들을 보면 경영 스타일이 크게 바뀔 걸로 보여요. 버핏은 각 계열사 CEO에게 자율권을 주는 분권화된 방식을 선호했지만 네, 에이벨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해서 비용을 줄이고 부문을 통합하는 보다 공격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좀 더 중앙집권적이네요. 그렇죠. 특히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할 에너지 부문이나 산업재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버핏의 유산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 유산에서 벗어나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게 된 거죠. 성공적인 세대 교체가 될 때치 지켜봐야겠네요. 버크셔 해스웨이가 미래를 고민하는 동안 훨씬 더 시급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도 있어요. 맞아요. 100년 역사의 명품 백화점 섹스 이야기인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 섹스가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긴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이죠.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이라면 이게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는다는 뜻은 아닌 거죠. 네, 맞아요. 회생을 목표로 법원의 감독 아래 빚을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법적 절차예요. 아하, 하지만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명백한 신호죠. 섹스의 위기는 한마디로 위험한 베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위험한 베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2024년에 경쟁사인 니만 마커스를 인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한 방식이 문제였어요. 안정적인 자금이 아니라 이자가 아주 높은 고위험 채권, 소위 정크본드를 대규모로 발행해서 인수 자금을 마련했거든요. 경기가 좋고 매출이 잘 나올 때는 감당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독이 되는 방식이죠. 마치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것과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시장 상황이 조금만 바뀌니까 바로 이자 폭탄을 맞게 된 거군요. 네. 인수 이후에 명품 시장이 둔화되면서 매출 부진하고 재고 문제가 겹쳤고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미 납품업체들에게 대금 지급도 밀려서 일부 명품 브랜드는 상품 공급을 중단하기까지 했어요. 와, 과도한 빚을 내서 성장에 베팅하는 과거의 성공 방식이 불안정한 시장과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과거의 성공 공식에 발목 잡힌 또 다른 거인이 있죠. 바로 무적일 것만 같았던 나이키예요. 나이키의 위기는 전 CEO 존 도나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DTC, 즉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DTC요? 네, 중간 도매업체들을 건너뛰고 나이키 공식 온라인몰이나 직영 매장에서만 물건을 팔아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나이키 정도의 브랜드 파워라면 중간 유통을 건너뛰어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요. 왜 그 전략이 실패한 걸까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단순히 유통망을 바꾼 것 이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나이키는 브랜드 파워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유통 매장의 진열 공간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현실을 간과했어요. 제로섬 게임이요? 네, 나이키가 도매업체들과 계약을 끊고 빠져나간 그 자리를 온이나 호카 같은 신흥 강자들이 무섭게 파고들면서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간 거죠. 소비자들 눈에는 갑자기 새로운 브랜드들이 더 잘 보이게 된 거예요. 아, 소비자들 눈앞에서 사라진 거군요. 온라인으로 찾아가야만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렇죠.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 나이키 혁신의 심장이었던 러닝, 농구 같은 스포츠 종목별 전문팀을 해체했거든요. 왜요?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는데 이게 제품 혁신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됐어요. 트렌드를 놓치고 예전만큼 매력적인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게 된 거죠. 와, 그 결과가 2025년 매출이 11.5%나 급감할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으로 이어진 거고요. 이제 와서 새로운 CEO가 부랴부랴 도매 유통을 복원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경쟁 환경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거대 기업들의 위기가 과거의 성공 방식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됐다면 미래를 만드는 기술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 쪽 자료들을 보면 아직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자동차 대출 시장도 불안정하다는 신호만 곳곳에서 보일 뿐 아직 명확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안개 속 형국이죠. 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길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역할이에요. 모두가 바로 전기차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현실은 좀 더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포드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동화 차량이 전체 판매의 절반을 차지할 걸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아, 절반이나요? 네,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는 운전자의 약 3분의 1이 다음 차로 완전 전기차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소비자들을 새로운 기술에 자연스럽게 적응시키는 완충제 같은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과거의 기술하고 미래의 기술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돕는 과도기적 성공 공식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공상과학 소설 같은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로봇이 단 하루 만에 1000가지가 넘는 업무를 배운다는 소식이에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실린 연구 내용인데요. 핵심은 모방학습이라는 새로운 AI 기술이에요. 모방학습이요? 네. 기존 방식은 로봇에게 특정 동작, 예를 들어 컵을 옮겨라 같은 걸 가르치려면 수천 번의 성공과 실패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훈련시켜야 했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거의 로봇 한 대를 장인으로 키우는 수준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새로운 기술은 인간이 단 한 번 시범을 보이는 것을 보고 로봇이 그 동작의 원리를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어요. 단 한 번이요? 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에게 사물을 종류별로 정리하거나 장난감을 상자에 담는 것 같은 1000가지의 서로 다른 실제 과제를 단 하루 만에 학습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단 한 번의 시범으로 1000가지를 배운다니. 그럼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앞으로 로봇 청소기가 더 똑똑해지는 정도의 변화일까요? 아, 그 이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예요. 이건 학습 효율의 비약적인 발전을 의미하거든요. 학습 효율이요. 네, 앞으로는 공장이나 물류창고에 새로운 로봇을 투입할 때 수개월간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와, 사람이 와서 몇 가지 동작을 보여주기만 하면 로봇이 즉시 그 일을 배워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가정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와. 그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나요.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정말 인간처럼 보고 배우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훈련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과거의 로봇공학이라는 성공 공식이 AI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정신없이 여러 현장을 오갔네요. 석유나는 과거의 공식 대신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베네수엘라의 상황부터 네. 가치 투자의 버핏, 위험한 성장의 삭스, 브랜드 파워의 나이키까지 한때 성공을 보장했던 공식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동시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나 인간의 시범 한 번으로 모든 걸 배우는 로봇을 통해 미래의 단서도 엿볼 수 있었죠. 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성공 공식과 새로운 현실 사이의 거대한 긴장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로봇이 단 한 번의 시연으로 1000가지 육체 노동을 배울 수 있다면 이와 똑같은 학습 효율이 글을 쓰거나 코딩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지적 노동의 영역에 적용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수년에서 단 하루로 줄어들 때 우리 인간과 AI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